전 시작해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은 뭘 할 거냐면 4학년 2학기 4단원의 이제 사각형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요. 우선은 사각형이라는 그 도형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앞에서 삼각형이라는 걸 배웠고 그 전에 뭐 기본 도형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도형들에 대해서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수직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수직이라는 게 생긴 모양은 어떻게 생기는지 알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직각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수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각이라는 거랑 수직이라는 거 차이를 조금 알면 좋은데요. 수직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직선의 관계거든요, 관계. 직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하는 건데 직각이라는 건 90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90도로 만나는 두 직선을 수직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이걸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수직으로 만나면 다른 한 직선을 다른 직선의 수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직인 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수직인 선. 근데 서로가 수선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은 한 직선이 다른 직선의 수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요런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 직선 가와 직선 나는 서로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직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선 가는 직선 나에 대한 서로 이제 수선인 거죠, 수선. 직선 가는 나에 대한 수선, 나는 가에 대한 수선.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개념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선 가와 나는 서로 수직. 이거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 그리고 직각이라는 건 각도를 말하는 거고요. 90도. 그리고 수선이라는 건 가와 나의 관계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서로에 대해서 수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간단한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행선에 대해서 잠시만요. 그 전에 평행선 전에 수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수선이라는 것 자체가 수직인 선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삼각자를 이용해서 수선을 긋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삼각자 뒤편에 보면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는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을 그냥 선을 그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방법은 각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90도를 선을 그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각도기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 삼각자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배웠으니까 어려운 게 없을 텐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다 다 알고 있어야 아이들이 응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본 개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평행선을 긋는 걸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삼각자를 이용해서 평행선을 긋는 게 무슨 말이냐? 삼각자를 이용해서 먼저 수선을 하나 그을 수 있죠. 이렇게 수선을 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선을 긋는다기보다도 삼각자를 고정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수선을 그어주면 그게 뭐냐? 선과 처음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평행한 직선을 그을 때 처음에 아이들이 이해를 되게 못해요. 그리고 평행이라는 것 자체를 못해서 똑바로 이렇게 두 개를 그으면 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어지거든요. 그럼 맨 처음 연습을 시킬 때 삼각자를 이용해서 이제 맨 왼쪽에 보면 지금 이 직선과 만나게 삼각자를 긋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거의 옆면에 맞춰서 수선인 이 고정 삼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를 밑으로 옮겨요. 그러면 평행한 직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 개념 자체가 뭐냐면 결국에는 수선을 두 번 그은 거랑 똑같아요. 평행선을 그을 때는 바로 평행선을 긋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선을 두 번 긋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이렇게 평행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모눈종이에서 이제 뭐 뒤쪽에서 나오긴 할 텐데 모눈종이에서 평행선 긋는 거는 이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칸수로 이해를 해주는 게 좋아요. 모눈종이에서도 만약에 가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처음 선에서 처음 점에서 왼쪽으로 두 칸, 아래로 두 칸을 내려갔을 때 이 그은 선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와 평행한 선을 긋고 싶으면 다른 데 아무 데나 점을 찍어요. 그렇게 해서 왼쪽으로 두 칸, 아래로 네 칸 똑같이 내리면 얘는 평행선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삼각자를 이용해서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삼각자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조금 다른 게 뭐냐? 지금 보면 고정 삼각자를 이렇게 놨죠. 그리고 나서 기역이라는 어떤 점을 딱 찍어요. 그리고 얘와 평행한 선을 긋는 건데 앞에는 그냥 이동하면서 찍었다면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어떤 점을 주어지고 그러니까 직선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얘의 평행한 직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용을 하는 건데 방법은 앞에 거랑 똑같아요. 다만 평행선을 그을 때 이 직선 그 점 기역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그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직접 해보는 거를 이제 아이들과 연습을 해보고요. 어렵지 않거든요. 삼각자 딱 두 개만 있으면 되고 이거 이해하는 거는 사실 한 30초 1분이면 사실은 돼요. 그거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강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평행선을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평행선에서 어떤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이런 걸 볼 때 우선은 지금 평행선 긋는 거를 먼저 제가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평행선 알아보는 내용에서는 평행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중학교 때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 서로 만나지 않는다 해요.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중학교 뭐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울기라는 걸 배워요. 함수에서. 근데 이 기울기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 평행하다는 말인데 평행하다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함수의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걸로 접근을 해요. 근데 대부분이 여기서 배우는 평행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하고 평행하면 만나지 않는다. 이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도형 자체가.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평행선에 대해서 또 배워요. 그런데 만나지 않는다라는 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 평행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선을 평행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으로 개념으로 치면요. 동의각이라고 부르거든요. 동의각. 같은 각인데 이걸 초등학교 때는 그냥 여기와 여기가 같다. 이렇게만 배워요. 사실 중학교 때 이 내용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대부분 기억을 못하고 넘어가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어디랑 어디가 같은지 위치를 이용해서 파악을 해주는 게 좋은데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은 크기가 같다. 평행선에서.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그냥 이것만 외우면요. 이게 평행선이든 아니든 그냥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평행선일 때 이렇게 아무 선을 하나 그었죠. 평행선에 선을 그었을 때 여기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 각이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행선에 한 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두 각의 크기는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반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두 선에서 이렇게 선 하나를 그었을 때 두 각이 같으면 이 두 직선은 평행선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는종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모는종에서 평행선을 그을 때 사실 이제 왼쪽으로 두 칸, 아래쪽으로 네 칸 간 것들은 전부 다 평행이거든요. 어떤 위치에 점이 찍혀 있든 지금 나처럼 찍혀 있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두 칸, 한 칸, 두 칸 아래에서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두 칸, 아래로 네 칸 찍어도 평행선이에요. 이게 지금 모는 종이에서 이렇게 평행선 긋는 거 연습이 되면요.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함수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 그릴 때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기울기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대부분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뭐 5학년 때 배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알게 모르게 평행선이라든지 아니면 대칭인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행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고 그릴 줄 모르기 때문에 뒤에 문제 도형에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를 시켜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수선을 긋는 방법이 아까 두 가지 있었죠. 이제 이런 것들 수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삼각자를 이용한 거, 각도기를 이용한 거 이렇게 두 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평행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평행선에 한 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두 각 아까 앞에서 했던 이 부분이죠.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와 어디가 같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행선을 긋는 방법 여기 평행선 긋기에서 방법 1번, 2번 했던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해봐야 되고 모는 종이 평행선 긋는 방법 이거는 좀 전에 했던 거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질문 포인트로 적어 놓은 것들이 항상 뭐냐면 대부분이 뭐냐면요. 학년이 올라갔을 때 기억을 전혀 못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뒷내용이 이해되는 부분이고 이 내용이나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에게 설명을 시켜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사각형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근데 그 전에 직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뭐 평행선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평행선과 직각을 알아야 사각형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면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요. 앞에서는 평행선에 대해서 배우고 평행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엔 뭘 배울 거냐면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배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학생들도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고 중학교 때 또 나와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거리는 모든 점과 점 또는 선과 선, 면과 면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건 항상 뭐냐면 항상 똑같아요. 항상 가장 가까운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제 앞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도 했을 텐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분선이 아니라 고든선으로 한마디로 선분으로 연결을 해야지 거리를 구할 수 있듯이 평행선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짧은 거리를 해야 되는데 한 점을 찍고 나서 여기서부터 수선을 긋는 거예요. 수선. 그래서 이 수선을 그어주면 여기 지금 그은 선 있죠? 이 선의 길이가 나올 건데 이 선의 길이가 뭐냐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한 점을 찍고 수선을 그어서 여기 만나는 점, 이 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한 점에서 반대편에 있는 선, 평행선이죠. 여기에 수선으로 그었을 때 이 수선의 길이, 이게 뭐다? 수선의 길이가 평행선 사이의 거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의 수직인 선분을 그었을 때 이 이제 수직인 선분의 길이, 수직인 선분이 뭐라고 했냐면 수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수선의 길이가 뭐다? 수선의 길이가 평행선 사이의 거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짧은 거리가 어떤 한 직선 위의 점에서 반대편에 있는 직선까지 수선을 그었을 때,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그 길이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보면 지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것도 있고 수선도 있고 또 반대편으로 비스듬하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중에서 무조건 가장 짧은 건 뭐다? 수선, 수직으로 그은 선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모든 점과 점, 선과 선, 뭐 면과 면, 점과 선 전부 다 마찬가지. 가장 짧은 거리는 이제 그 거리를 구할 때는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짧은 거리, 선의 가장 짧은 거리는 수선을 그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평행선 사이의 거리 재는 거.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좀 전에 배웠던 수선의 길이가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는 걸 알면요. 그 수선을 그은 다음에 좌로 그냥 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눈금을 읽으면 돼요.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면 저 요렇게 오른쪽처럼 생긴 도형을 사다리꼴이라고 부르는데 사다리꼴의 특징이 뭐냐면 한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다리꼴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선분 기역 리을과 그다음에 선분 니은 디귿에 이제 얘네가 평행하게 되는데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리을에서부터 니은 디귿까지의 수선을 그으면 이게 뭐다?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뒤에서 배우는 부분을 보면 이게 사다리꼴에서 높이가 되는 거예요, 높이.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높이를 구할 때 리을, 디귿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는 걸 높이로 생각을 하거나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이걸로 말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수선을 그어서 그 수선의 길이가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평행 그 사다리꼴 평행사 변형도 마찬가지예요. 사다리꼴이나 평행사 변형에서 높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뭘 배울 거냐면 실제로 사각형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각형이 뭐였냐면 사다리꼴이었는데 이게 관계가 진짜 중요해요. 사각형에서는. 관계가 무슨 말이냐면 다 그냥 물론 뭐 사다리꼴, 평행사 변형, 뭐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따로따로 외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오고요. 실제로 이걸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 관계만 딱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뒤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어떤 조건이 변했을 때 사각형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공부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쉬운데 반대로 그걸 이해를 못하면 정말 어려운 단원이 될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외우게 되면.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린 뭘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사각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네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을 말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맨 왼쪽처럼 생긴 평행한 변이 하나도 없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도형 중에서 또는 계산할 수 있거나 뭔가 할 수 있는 도형 중에서 대부분은 어떤 거부터 볼 수 있냐면요. 이제 평행사 변형, 아니 평행사 변형이 아니라 사다리꼴부터 규칙이 조금 생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평행한 변이 없는 사각형은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 가지고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사다리꼴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다리꼴부터 시작을 할 때 이 사다리꼴이냐 아니냐를 결정 짓는 부분이 뭐냐면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냐 없냐 이거예요.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으면 얘는 사다리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평행한 변이 두 쌍이 있으면은 얘는 사다리꼴이냐? 이게 궁금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 못 하거든요. 근데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으면 사다리꼴이니까 두 쌍이 있어도 당연히 사다리꼴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다리꼴 중에서 평행한 변이 두 쌍이 있는 사각형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이름에 대해서는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맨 왼쪽에 있는 이 도형은 사다리꼴. 그리고 이 도형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 많거든요. 모양이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위아래가 평행인 이 사각형만 사다리꼴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도 사다리꼴이에요.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 편이 평행하니까. 이것도 꼭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또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행한 변이 두 쌍이 있게 되면은 얘를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요.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이 중에서 각이 직각이면 직사각형. 그리고 이 각이 직각인 사각형 중에서 변의 길이까지 모두 같으면 정사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계는 지금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것들이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이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여기 지금 네 번째 있는 요 사각형은 사다리꼴일까요? 아닐까요? 네 번째 있는 요 직사각형처럼 생긴 거. 얘 사다리꼴일까요? 아닐까요? 사다리꼴이에요. 왜냐면 사다리꼴의 개념이 뭐냐면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으면 되잖아요. 두 쌍이 지금 평행하죠? 그럼 얘는 사다리꼴. 얘도 사다리꼴. 여기 있는 거 지금 전부 다 사다리꼴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진짜 이해 못 하거든요. 왜냐면 얘는 사다리꼴 아닌데요? 직사각형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근데 사다리꼴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얘도 사다리꼴, 얘도 사다리꼴, 전부 다 사다리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평행선 위에 뭐 선분 긋는 거 가장 짧은 게 어디인지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평행선 사이 거리 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사다리꼴의 개념. 아까 말했죠?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은 전부 다 사다리꼴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어진 사각형 중에서 사다리꼴을 분류하는 방법은 뭐냐면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따지면 되겠죠. 두 쌍인 것도 사다리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뒤에서 배우는 내용이 점점 많아질 텐데 이런 내용들을 배울 때 전부 다 사다리꼴이냐 평행사 변형이냐 아니면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평행사 변형이라는 게 뭐냐? 사다리꼴 다음에 평행사 변형을 배우는데 평행사 변형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사다리꼴의 특징은 마주보는 변이 한 쌍이라도 있으면 사다리꼴이었죠. 평행사 변형은 뭐냐면 두 쌍,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인 사각형을 평행사 변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평행사 변형은 사다리꼴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다리꼴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쌍 이상 있으니까 평행한 변이.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사각형들이 있는데 평행한 변이 몇 쌍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맨 왼쪽에 있는 요거는 한 쌍이고 두 쌍이고 한 쌍, 그리고 한 쌍, 두 쌍, 두 쌍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행한 변이 두 쌍 있는 것들은 평행사 변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얘는 정사각형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정사각형도 뭐다? 평행한 변이 두 쌍이 있으니까 평행사 변형이다. 정사각형은 평행사 변형의 종류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이걸 강조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사다리꼴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각형 안에 사다리꼴이 있고요. 왜냐하면 사각형 중에서 한 쌍의 변이라도 평행하면 사다리꼴이니까. 그리고 이 사다리꼴 중에서 평행사 변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배우는 것 중에 평행사 변형 중에 직사각형이 있을 거고 평행사 변형 중에 마름모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구분할 때는 평행한 변이 한 쌍이냐 두 쌍이냐 요거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고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대해서도 이제 배울 건데 평행사변형의 성질 진짜 중요해요. 이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말로만 알고 있어도 되겠지만 기호로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호로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기호로 또는 점으로, 변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변, 기역, 니은, 여기 변, 기역, 니은과 그 다음에 변, 리을, 디귿이 뭐다? 이거는 길이가 같다. 는이라는 거는 길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같다. 라는 거를 이렇게 기호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변, 기역, 니은과 변, 리을, 디귿이 는,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돼요. 또 반대로 변, 기역, 리을과 변, 니은, 디귿이 같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 지금 여기 기역과 디귿이 같고요. 니은과 리을이 같은데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각 기역, 니은, 디귿. 이게 여기 니은이죠. 그리고 기역, 리을, 디귿. 여기가 리을에 있는 각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하는 방법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각 어디와 각 어디가 같은지. 그러면 뭐 각 기역, 니은, 디귿과 각 기역, 리을, 디귿이 같다. 또 각 니은, 기역, 리을과 각 니은, 디귿, 리을이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뭘 알 수 있냐면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입니다. 이것도 물론 결론을 외워야 되겠지만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각형의 4개의 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라는 건 앞에서 배우거든요. 360도라는 건 앞에서 배워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보면 각 기역과 각 디귿,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 두 개면 왼쪽에 있는 거 두 개와 오른쪽에 있는 거 두 개의 합이 똑같아요. 요거 이해되시죠? 왼쪽에 기역, 니은 더한 것과 디귿, 리을 더한 각이 똑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네 개를 다 더했을 때 360도인데
둘둘 똑같으니까 반으로 나눠서 기역, 니은 더한 것과 리을, 디귿 더한 게 각각이 몇 도가 되는 거냐면 180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웃한 두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거든요. 이거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외울 필요도 없고. 무슨 말이냐면 니은과 리을이 같고요. 기역과 디귿이 같죠. 그쵸? 마주보는 지금 각이 똑같아요. 그러면 반으로 나눴을 때 왼쪽에 있는 두 개와 오른쪽에 있는 두 개가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360도 중에서 반이니까 왼쪽 두 개 더한 거 180도, 오른쪽 두 개 더한 거 180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해가 되면 뭐도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역 리을 더한 것과 니은 디귿 더한 것도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그냥 대부분이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점입니다를 그냥 외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한 일주일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성질에 대해서 까먹어요. 어디랑 어디랑 더하는 게 180도였더라?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를 합해서 180도라고 계산하는 애들도 있고요. 180도라는 것 자체를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그냥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찾을 수 있게 해야 돼요. 나중 되면 공식 외울 게 너무 많아져서 이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면은 평행사변형 중에서 마름모에 대해서 이제 먼저 배울 건데요. 마름모라는 건 뭐냐? 평행사변형이냐 일단 요거부터 먼저 했었죠. 그쵸? 평행사변형이냐 아니냐? 그럼 그 중에서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름모의 성질 자체는 내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도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인데 사실은 뭐냐면 두 변 같았을 때 평행사변형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행사변형 중에 마름모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다리꼴 안에 평행사변형이 있고 그 안에 마름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름모의 성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또 많은 친구들이 뭘 잘못하냐면 제가 아까부터 사다리꼴의 성질, 평행사변형의 성질 이걸 자꾸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마름모는요. 평행사 변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꼴이기도 하죠. 그럼 얘네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고 지금 두 번째 있는 거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거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평행사 변형의 성질이거든요. 이거는 평행사 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굳이 마름모에서 새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름모는 평행사 변형의 성질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평행사 변형의 성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도 마찬가지죠. 2번, 3번이 둘 다 평행사 변형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따로 외울 필요가 없이 평행사 변형, 마름모는 평행사 변형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평행사 변형의 성질 중에 겹치는 것들은 알 필요가 없다. 그럼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 마름모는 어떤 성질을 더 가지고 있냐, 이것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요 흐름이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시죠? 따로 외울 필요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없는 게 있는 거죠. 평행사변형 중에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뭐라 부르냐면 마름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변 기역 니은, 변 니은 디귿, 변 디귿 리을, 변 리을 기역 얘네의 길이가 모두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데 이걸 다른 말로 평행사변형 중에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은 기역 니은과 니은 디귿이 달랐어요. 길이가.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마름모는 기역 니은과 니은 디귿이 길이가 어떻다? 똑같다. 라는 거 특징만 추가하면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추가되는 게 뭐냐면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연결을 했을 때 얘가 뭐다? 이은선분이 수직이 된다. 라는 거예요. 수직 이등분. 수직이 되면서 이등분이 된다는 건데 사실은 요거는 조금 더 이해를 잘 하고 싶으면 뒤에서 배우는 합동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4학년 2학기에서는 아직 합동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넘어가면 좋아요. 정확하게는 뭐냐면
지금 길이가 같잖아요. 지금 보면은 마름모에서 기역 니은이 같고요. 그렇죠? 기역 니은과 그다음 뭐 니은 디귿 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죠? 그리고 평행사 변형에서 원래는 성질이 뭐가 있냐면 이것도 뒤에서 나오긴 하는데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똑같이 나눠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똑같이 나눠요. 그래서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똑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기역 이응, 그 다음에 이응 디귿의 길이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네 개의 사각형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요 내용은 4학년 수준에서 바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받아들이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왜 수직이 되며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왜 같은지를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성질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외우게라도 이제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성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얘는 뒤에 내용을 더 배우고 나서 그 뒤에 이게 이해가 좀 더 잘 될 거라는 거죠. 합동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나서 이해가 잘 될 거기 때문에 4학년 친구들한테 만약에 이게 이제 수직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요거는 알고 있어라. 이런 내용이 마름모의 성질이 있으니까 딱 두 개 더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평행사 변형에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 수직으로 만나고 이등분한다. 이걸 합해서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걸 성질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선분 기역 이응과 그 다음에 선분 이응 디귿이 같고 선분 니은 이응과 그 다음에 이응 리을이 같고 그리고 얘네가 수직이다. 아마 밑에 내용이 있을 텐데 수직이다라는 내용까지 네,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마름모까지 했죠? 자, 마름모까지 했는데 그리고 여기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이미 배웠거든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은.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성질들을 이걸 그냥 외우면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보세요. 그럼 성질을 보세요. 평행한 변이 있습니다. 한 쌍이라도 평행한 변이 있으면 뭐다? 사다리꼴이다. 사다리꼴이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전부 다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으니까 전부 다 사다리꼴인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동그라미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아이들한테도 이거를 각각 칸을 채우라고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이 칸에 있는 동그라미를 외우거든요. 그럼 또 순서 바뀌면 또 새로 외워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얘네들은 모두 다 한 쌍 이상의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한 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사다리꼴의 성질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는 건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인 거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이제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건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전부 다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동그라미를 한 거다. 그리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건 뭐냐면 평행사변형 중에서도 마름모인데 마름모에 그럼 동그라미를 했겠죠? 그리고 직사각형은 변의 길이가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정사각형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마름모와 직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름모에 동그라미 있는 건 정사각형 전부 다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직사각형에 동그라미 있는 것도 정사각형 모두 있겠죠? 그래서 네 각이 모두 직각인 건 직사각형의 성질. 그러니까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동그라미고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입니다. 이건 뭐의 성질일까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평행사변형부터 전부 다 동그라미.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내 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뭐냐면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건 마름모. 그 다음에 내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건 직사각형.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을 합한 게 정사각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름모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얘네 성질을 모두 알고 있는지 설명을 해보고 나서 그리고 이 중에서 성질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있죠? 이게 뭘 알아야 되냐면 평행한 변이 있습니다가 어떤 사각형의 성질이냐 이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 동그라미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도형의 성질이냐. 그럼 그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그 도형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 건 전부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아까 제가 뒤에서 나온다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다리꼴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자유자재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다시 드려보면 사각형 중에서 한 쌍이라도 평행한 편이 있으면 뭐다? 사다리꼴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머지 한 쌍도 평행하면 평행사변형.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그게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거고요. 이 중에서 내 변의 길이가 같으면 뭐다? 마름모. 내 각의 크기가 같으면 직사각형.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특징이 중학교 때까지 계속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이 성질 있죠.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이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 때 필요한 조건이거든요. 이거를 얘랑 얘가 지금 같은 조건이고 얘랑 얘가 같은 조건이다.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될 때 필요한 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될 때 필요한 조건과 같다. 필요한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추가로 뭐가 있을 때 직사각형이 되냐 또는 마름모가 되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반드시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성질이 추가가 됐을 때 마름모가 되는지 또 마름모에서 어떤 성질이 됐을 때 정사각형이 되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각형은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좀 이따가 쉴까요? 이게 한 5분 정도만 쉬면 되는데 지금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지금 잠깐 그러면 5분 정도만 쉴게요. 네네. 네, 이제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꺾은 선 그래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앞에서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고요. 꺾은 선 그래프 배우고, 뒤에 계속 그래프에 대해서 뭐 5학년, 6학년 때, 중학교 때 계속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함수라는 단어 있죠? 중학교 때 이제 함수라는 걸 배우는데, 그런 것의 기초가 전부 다 되는 건데요. 여기는 대부분이 쉽게 생각을 해요. 어렵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워요. 꺾은선 그래프 단원 문제 보면요. 뭐가 얼마나 더 많냐, 몇 개 더 많냐, 가장 많은 게 뭐냐, 뭐 이런 기초적인 것들 위주로 많이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게 나타내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막대 그래프와 그다음 꺾은선 그래프가 있는데 얘네 차이가 뭔지 일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는 방법이 어떤지 막대 그래프는 앞에서 배웠어요. 3학년 때. 자, 그리고 이거 막대 그래프의 성질은 뭐냐면 자료의 값을 막대로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꺾어선 그래프는 선분으로 나타내는 거다. 일단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꺾은선 그래프를 그릴 때 맨 처음에 점을 가운데 찍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거든요. 아이들이. 여기 지금 보면 9, 10, 11, 12 해가지고 지금 세로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선에 찍어야 되는데 막대 그래프는 중간에다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공부를 좀 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해를 한 학생이 아니면은 가운데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그리고 이것도 막대 그래프에서 한 칸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한 친구들은 여기서도 한 칸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꺾은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차이가 뭔가 보면은 자료를 막대로 나타내는 게 막대 그래프, 선분으로 나타내는 게 꺾은 선 그래프인데
어느 경우에 이제 막대 그래프를 쓰는 게 좋은지, 또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둘 다 시간별 온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둘 다.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지금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나타낸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똑같이 공통점은 가로는 시각을 나타낸 거고, 세로는 온도를 나타냈어요. 둘 다. 그쵸? 그리고 둘 다 세로 눈금 한 칸은 1도씨입니다. 1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뭔지, 두 그래프를 보고 공통점이 뭔지, 또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의 공통점이 뭔지. 왜냐면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꺾은선 그래프를 배울 때 막대 그래프를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이게 똑같은 원리로 그려졌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부분이 뭔지, 그리고 다른 부분이 뭔지, 그럼 다른 부분은 왜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뒤에 나중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거거든요. 꺾은선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막대 그래프는 9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막대로 표현돼 있잖아요. 근데 꺾은선 그래프는요. 똑같이 점으로 찍어서 선으로 연결을 해놨는데 중간에 있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9시 20분쯤 또는 9시 반쯤, 어느 정도 되겠네. 예를 들면 9시 20분은 지금 올라가는 중이니까 8에서 11 사이가 되겠네. 이 사이 어딘가쯤 있겠네. 그럼 9시 반은 8과 11의 중간인 9나 10도 정도 되겠네. 또는 뭐 9.5도 정도 되겠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모양과 정도를 알아보기 쉽다. 꺾은 선 그래프를 굳이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연속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처럼 이어져 있는 거 있죠. 시간처럼 이어져 있는 거. 예를 들면 이게 연속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사과, 배, 포도, 딸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이냐, 사과, 배, 포도, 딸기 이러면 얘네들은 연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꺾은 선 그래프로 그리기가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죠. 또는 뭐 날짜 같은 거, 이런 것들 연속적으로 돼 있는 거.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사하지 않은 중간값을 추측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9시 반 우리 조사 안 했잖아요. 근데 9시 반에 이 중간쯤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30분의 온도는 10시와 11시의 딱 중간인 12도 정도일 것이다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막대 그래프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면 막대 그래프 장점은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죠. 비교하기가 쉽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간에 나와 있는 거 9시 반, 10시 반 이런 것들은 예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물론 우리가 공통점에 대해서 알면은 막대 그래프를 보고도 9시 반이 10시 반이 몇 도 정도 되겠다 예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보고 꺾은 선 그래프보다 잘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꺾은선 그래프의 특징만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막대 그래프와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꺾은선 그래프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게 중학교 때 함수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함수에서 기울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기울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가파르게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제 중학교 내용으로 설명을 만약에 해드려 보면은 지금 여기가 뭐냐면 중학교 내용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가로가 x축이고요. 세로가 y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가 1만큼 증가했다. 이거거든요. 11시에서 12시는. 그럼 이 기울기는 지금 여기는 2겠네요. 이 한 칸에 2니까. 그러면 1만큼 증가했을 때 y가 2만큼 증가했다. 기울기가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12시에서 1시는 똑같이 1시간 오른쪽으로 갔을 때 x 값이 1만큼 커졌을 때 y 값은 이제 개수는
4개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기울기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키라는 게 아니라요. 얼만큼 증가했는지 그리고 모든 함수 그래프의 기준은요. 꺾은 선도 마찬가지인데 오른쪽으로 규칙적으로 지금 1씩 증가하죠. 오른쪽으로 얼만큼 증가했을 때 위로 얼만큼 커지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잘 몰라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것만 연습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관계, 오른쪽으로 갈 때 위로 얼마큼 갔는지 또는 오른쪽으로 갈 때 아래로 얼마큼 갔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조금 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다 풀려요. 일단은 여기서 딱 봤을 때 가장 높은 게 어딘지는 알겠죠? 오후 2시가 가장 높죠. 그렇죠? 판매량이 가장 많은 때는 오후 2시입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11시에서 12시까지 계속 2시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계속 2시까지 늘어나다가 그 다음 마지막에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 시간에 비해서 판매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때는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어디냐? 이거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후 2시입니다. 1시와 2시 사이가 가장 가파르니까 오후 2시가 가장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수로도 비교할 수 있겠죠. 1시는 11시보다 4개고 10개니까 6개가 더 많이 팔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것만 보고서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1시에서 12시까지는 이만큼, 그 다음 12시에서 1시까지는 4만큼, 그 다음 1시에서 2시까지는 지금 10에서 14니까, 24니까 14만큼이죠. 그러면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사실 이게 뭐냐면, 이런 모양이 뭐냐면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뭐 이차 함수라든지 이렇게 곡선으로 된 그래프거든요. 또는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은 조금 더 어려운 함수들, 이런 관계들을 이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점점 더 많이 증가한다. 또는 뭐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요. 미적분 배울 때 이거 똑같은 거 배우거든요. 얼만큼 증가를 했는지, 증가량이 커지고 있는지, 작아지는지, 가장 높을 때는 언젠지, 그리고 언제 바뀌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사실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 내용이 그 식으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프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울 때 자꾸 물어보시면 좋아요. 어디가 제일 많은지, 그리고 어디가 제일 많이 증가를 했는지, 또 감소하는 게 어디인지, 언제까지는 증가하고 언제부터 감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증가 감소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눈금 한 칸이 얼만큼인지 늘어나는 게 얼만큼인지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게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생각나는 것들 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떠오르는 거 한번 편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잘 팔린 시간이 언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고 물결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물결선이라는 거는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은 여기 30에서 40 사이에 몰려 있죠. 그쵸? 그러면 굳이 0에서부터 30까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를 물결선으로 전부 다 잘라내고 오른쪽처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에서 40, 이제 40 넘어서까지 여기까지만 딱 있으니까 밑에는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또 이해를 해야겠죠. 똑같은 부분은 뭐냐면 요일별 줄넘기 횟수예요. 그죠? 가로는 요일, 세로는 횟수.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0에서부터 30까지 지워졌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오른쪽이. 왼쪽은 똑같은 모양을 나타내긴 하는데, 이 변화하는 폭이 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게 얼마나 커진 건지 작아진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얘는 조금 더 잘 비교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눈금에서 가로 세로 눈금이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공통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 칸이 얼만큼인지, 이거 생각보다 잘 못하는 친구들 많아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한 칸이 얼만큼인지. 왜냐면 이게 0부터 10까지가 5칸이잖아요. 그럼 한 칸은 10 나누기 5를 해서 2가 된다. 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직선에서 뭐 1만큼 사이에 5칸으로 나눴으면은 한 칸이 5분의 1이다. 뭐 이런 것들 분수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설명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판매량의 차이가 큰 시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하면 뭐가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꺾은선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딱 이거 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는 방법도 사실은 막대 그래프랑 거의 똑같거든요. 앞에서 배운 막대 그래프랑 거의 똑같아요. 다시 한번 보면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은 우선은 가로와 세로 중에서 조사한 값을 떻게 어느 쪽에 어떤 걸 쓸지 이걸 정한다는 거예요. 먼저 어느 쪽에 가로에 뭘 쓰고 세로에 뭘 쓸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세로에 쓸 것들을 중에서 한 칸, 눈금 한 칸이 얼만큼인지 예를 들면 날짜가 이제 하루 중 최고 온도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표를 보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4, 5, 6, 7 이렇게 있었어요. 그 온도가 이렇게 변하는데 지금 보면 제일 작은 게 14.7, 제일 많은 게 15.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씩 커지는 비교를 하거나 한 칸을 1로 놓으면은 차이가 너무 적죠. 그러니까 뭐 한 칸을 0.1 또는 뭐 0.2 또는 뭐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차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0.6밖에 나지 않으니까 0.1을 한 칸으로 하면 좋겠구나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한 칸의 눈금의 크기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조사한 값에서 지금 보면 14.7이 제일 작으니까 이 밑엔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물결선으로 그린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결선까지 그렸어요. 그럼 필요한 부분들만 따졌을 때 이제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거 예를 들면은 가로에 있는 4와 세로에 있는 14.7 어디인지 점을 찍어야겠죠. 그게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찍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준 다음에 제목을 붙인다. 사실은 제목은 아무 때나 붙여도 되겠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제목을 붙이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보통 이렇게 적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릴 때는 당연히 제목이 나와 있으면 제목 먼저 붙이면 되겠죠. 그런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쨌든 제목을 마지막에 보통 붙이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는 방법 자체는 아이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토대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릴 때도 이 꺾은선 그래프를 직접 그릴 때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냥 점 대충 이렇게 맞춰가지고 찍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표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 물결선이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가 나오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스스로 순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로에 뭘 넣을지, 세로에 뭘 넣을지를 정하고, 세로 눈금 한 칸을 정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물결선으로 표시를 하고 나서 만나는 점에 이제 그 만나는 곳에 점을 찍고, 그다음 그거 연결을 하면 끝이다. 마지막 제목까지 연결하면.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성질 같은 게 있잖아요. 성질, 뭐 예를 들면은 특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또는 설명할 수 있는 거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하루 중 최고 온도인데 가장 높은 게 얼마인지, 가장 많이 증가한 게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건지, 몇 월까지 늘어나다가 몇 월에 줄어드는 건지, 이런 것들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들 또는 아이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내용이고요. 꺾어선 그래프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질, 왜 꺾어선 그래프를 쓰는지, 그리고 꺾어선 그래프를 썼을 때 특징이 있을 거고, 그 그래프를 보고 부분, 이제 특징들을 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또 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알면서 사실 꺾어선 그래프는 끝이기 때문에 어려울 건 별로 없어요.
다만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단원도 한번 볼게요. 3학년 2학기 거를 할 건데요. 곱셈 단원을 할 거거든요. 3학년 2학기 곱셈. 곱셈 단원을 할 건데 여기는 또 연산 부분이잖아요. 그쵸? 앞에서 곱셈에 대해서 배웠어요. 3학년 때, 또 2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학년 1학기 때도 곱셈에 대해서 배웠는데, 3학년 1학기 때는 뭘 배웠냐면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릿수까지 배웠거든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릿수. 자, 그런데 2학기 때는 똑같은 내용인데,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그 다음에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요것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이게 원리가 똑같다는 것만 이해하면 정말 쉬워요. 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이 자꾸만 수 모형을 이용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연습해보고 설명시켜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수 모형이 한번 이해가 되면 자릿수가 어떻게 바뀌든 다 똑같거든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계산을 했을 때 뭐 32 곱하기 3을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132 곱하기 3을 계산하는 것과 방법,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보면 1의 자리는 어떻게 됐었죠? 1의 자리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두 개씩 세묶음이니까 6개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인 6개를 그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10의 자리 수가 3이죠. 그리고 모형, 10모형이 3개가 있는 건데 이게 세묶음이 있으면 얘는 10이 몇 개? 9개가 있는 거다. 해서 10모형은 30 곱하기 3을 해서 9개, 10모형 9개, 90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설명도 해주고 아이들 설명도 시켜보고 100모형이 3개 있으니까 300. 그래서 396이다. 이거는 이제 올림이 없으니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법은 똑같은데 올림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저 올림 있는 거 하기 전에 세로셈도 한번 볼게요. 세로셈도 한번 보면 지금 1의 자리끼리 곱했을 때 6이 됐죠. 그리고 10의 자리와 3을 곱했을 때 9가 되고요. 그리고 100의 자리와 3을 곱했을 때 3이 돼서 396이 된다. 라는 건데 지금 올림이 있는 경우는 여기 말고 다음에 나오네요. 일단은 요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방금 전에 했던 것 중에서 수 모형으로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세로셈으로도 할 수 있었고, 여기 수 모형에서도 실제 값들이 의미하는 수들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선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수 모형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여기 뭐 23 곱하기 3을 써놨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꼭 똑같은 걸 할 필요는 없어요. 알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수 모형과 그 다음에 세로셈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132 곱하기 3 여기서 새로 배운 내용인 거죠. 이걸 수 모형으로 계산하는 방법, 과정 한번 설명시켜보고 그리고 이걸 수 모형으로 계산할 때 실제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죠. 실제 모형이 의미하는 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자리 곱셈의 실제 계산식 몇 곱하기 몇을 계산한 거냐 이런 것들도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과정이 있을 텐데 지금 보면은 뒤에 있는 내용인 거죠.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 자리 곱셈의 실제 계산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실제 계산 제가 여기 자막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부분 있잖아요. 100 곱하기 3은 300. 실제로 1 곱하기 3이라 써 있지만 100의 자리에 있는 1이기 때문에 100인 거죠. 그래서 100 곱하기 3은 300이 된다. 이런 것들도 실제 의미하는 수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2시 반까지 끝내야 돼서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올림이 있는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거든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올림이 있는 것만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올림이 있는 계산은 사실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1학기 때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릿수 계산할 때도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앞에 부분을 이해했으면 여기를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우선 이것도 마찬가지죠.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든 1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든 10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든 이거 상관이 없어요. 원칙이 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올림이 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이 원칙만 지켜주고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거는 지금 4개씩 세묶음이니까 12개가 됐죠. 그럼 10개를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만 이해를 시켜주고 설명을 시킬 수 있으면 돼요. 10개가 넘어갔으니 1묶음, 1모형 10개를 10모형 한 묶음으로 바꿔줄 수 있다. 요것만 이해를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10개를 묶어서 신모형 하나. 그러면 신모형의 개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겠죠? 신모형의 개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겠죠? 그럼 신모형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냐? 원래는 신모형 2개씩 세묶음이니까 6개가 있어야 되는데 1모형에서 묶음 하나 늘어났으니 이게 올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묶음이 늘어났으니 총 7묶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0묶음이 넘지 않았으니 올림이 없는 거죠. 그러면 100이 있고요. 100 모형이 3개 있으니까 100 모형 하나짜리가 3개 있으니까 300이 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어떻게 하냐면 각 자릿수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면 이게 계산하는 거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학습지 같은 거 있죠? 뭐 구몬이나 눈높이나 뭐 이런 학습지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푼 친구들은 이거 계산 되게 잘해요. 근데 이게 무슨 계산인지 몇과 몇을 곱해서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를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지금 보면 4 곱하기 3을 해서 이제 올림을 해서 위에 1을 쓰잖아요. 원래 세로 계산에서는. 그런데 이 1이 뭘 의미하는 건지 4 곱하기 3을 해서 12가 나왔고 여기에 있는 1이 10의 자리로 올라갔으니까 10의 자리에 하나 올려줘서 계산을 한다. 라는 거고 이렇게 각각의 계산이 몇 곱하기 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세로셈 계산할 때도 앞에 내용이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걸 알려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계산부터 연산부터 알려주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냥, 이게 10이 넘어가니까 위에 1 쓰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만 외우면 모형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요. 그리고 이게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뭐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이렇게 바뀔 때 또 다르게 풀거든요. 그게 아니라 원리가 똑같다는 거.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배웠던 것과 똑같다는 거를 반드시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 곱하기 3이 원래는 12인데 한 번에 쓸때 12 이렇게 쓰면 10의 자리 수 계산할 때 복잡하니까 위에 조그맣게 1을 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을 조그맣게 써준 거는 마지막에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2 곱하기 3을 해서 6이 되는데 거기서 하나 올려서 7이 10의 자리에는 7을 쓰고 그 다음에 올림이 없기 때문에 100의 자리는 그대로 3을 써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을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뭐냐면 다양하게 설명하는 거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수 모형으로 계산할 때 뭐 오일림 계산하는 거, 세로세모를 계산할 때 뭐 각 자릿수 계산 모두 더하는 게 이거예요. 세로셈에서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각 자리 수의 곱을 계산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뒤에 나온 내용은 똑같은 계산인데 이걸 한꺼번에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 줄에 모두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요거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와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릿수의 원리, 공통된 부분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시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긴 하는데요. 아이들한테는 설명을 반드시 다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0의 자리에 올림이 있든 없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올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2 곱하기 4는 8 해서 지금 여기 8이 써 있는 거고 지금 6 곱하기 4가 24인데 앞에 2를 쓸 수가 없잖아요. 100의 자리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240이 원래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2는 이제 한 번에 계산할 때 위에다가 써준다.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수만 달라져 있고 조금 복잡해져 있을 뿐이지, 올림을 이용해서 할 뿐이지, 물어보는 내용은 똑같아요. 실제 의미한 각 자리 숫자들이 실제 의미하는 수, 그 다음에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어차피 처음부터 여기 오른쪽에 이 내용 보면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자리 숫자, 각 자릿수 계산, 이걸 비교하는 게 왼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방법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나오는 이유가 왼쪽에 있는 원리 때문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10의 자리, 100의 자리 모두 올림이 있는 경우를 지금 표현을 해준 건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똑같아요. 원리가 전부 다 똑같은데, 그죠? 자릿수가 하나 넘어갔을 때 올림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리고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런 식이 나왔냐, 이것만 이해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도 직접 이제 설명을 시켜보기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설명시켜보기도 하고, 또 우리도 아이들에게 이제 수업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쭉 보고 아이들 수업을 해보면은 조금 더 이제 알기 쉬울 텐데, 이게 앞에서 배웠던 내용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그러면 뭘 강조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2학기 때 왔어요. 2학기 진도를 나가는 친구인데, 지금 이게 원리를 이해를 잘 못해요. 만약에 원리를 이해를 잘 못하면 앞부분에서 원리가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1학기 때 배웠던 곱셈에서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제대로 안 되면 2학년 때 배웠던 곱셈 구구라든지 간단한 곱셈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진짜로 헷갈리는 부분은 여기서부터인 건데, 이것도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됐으면 쉽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할 때. 그런데 원리가 똑같다는 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계속 시켜보면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일단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몇십 곱하기 몇십을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거든요. 3 곱하기 2는 6.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3의 10배를 하면 30, 2의 10배를 하면 20,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3의 10배를 한 거에서 2를 곱한 거는 앞에서 배웠어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할 때. 그렇죠? 그럼 그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도. 앞에 3을 10배를 하면은 답도 10배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배우는 거는 뒤에 있는 2도 10배를 했다. 10배, 10배 한 것끼리 곱했다. 그러면 결과는 100배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해가 된다고 하면 300 곱하기 2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도. 그러니까 이 원리에 대해서 10배가 되고 앞에 게 10배, 뒤에 게 10배가 되면 전체는 100배가 된다. 그러면 앞에가 100배가 되고 뒤에가 10배가 되면 전체는 1000배가 된다.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게 이해가 됐으면 몇십 곱하기 몇십이 이해가 됐으면 몇십 몇 곱하기 몇십, 요것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32 곱하기 3은 앞에서 배웠어요. 그쵸? 그러면 뒤에 있는 3을 10배를 해주면 32 곱하기 30이 되죠. 이거는 뭐냐? 32 곱하기 3을 10배를 해주면 된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정말 당연한 건데 이거를 잘 몰라서 외워요. 예를 들면 어떠냐면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요. 32 곱하기 30을 계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요. 32 곱하기 30을.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32 곱하기 3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의 10배가 된다는 거를 이해를 하면 정말 쉽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0 곱하기 20을요, 이렇게 세로셈으로 써서 계산을 한다니까요. 진짜로 많은 애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3 곱하기 2를 10배, 10배 했으니까 100배가 되는 거다. 그러면 100배가 된다는 거는 뒤에 0 두 개를 쓰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6 뒤에 0, 0 이렇게 써서 이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이해를 한 친구들이고 이해를 못한 친구들은 그냥 이걸 식을 30 곱하기 20을 다 써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이들 시켜보면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중학생인데도 곱하기 10을 또는 곱하기 20을 그냥 이렇게 세로세모로 계산을 한다니까요. 만약에 32 곱하기 3은 암산으로 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걸 암산으로 96을 구할 수 있는데 32 곱하기 30은 못 구한다니까요. 암산으로. 계산을 해봐야 알아요. 진짜 그래요. 중학생들도 그래요. 그런 친구들 많아요. 정말. 이게 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래요. 0이 10배가 됐을 때, 100배가 됐을 때, 1000배가 됐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그냥 쓰면 맨 위에 1의 자리 계산했더니 0이니까 000 쓰고 그 밑에다가 96 이렇게 쓴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를 반드시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32 곱하기 30은 32 곱하기 3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된다. 라는 계산. 요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몇십 몇 곱하기 몇십 이런 거 쉽게 계산하는 거.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서 세로세모로 계산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몇 곱하기 몇십 몇. 그런데 곱하기는 사실 계산 순서를 바꿔도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25 곱하기 7을 계산하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 7 곱하기 25라고 알려줬다고 해서 이렇게 세로세모로 계산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많아요, 진짜로. 그러면 세로세모 25 곱하기 7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7 곱하기 25는 두 줄 계산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럼 더 복잡하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원리가 똑같고 여기서는 한 자리 곱하기 두 자리 하는 여기서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의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 이제 기초 내용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도 도형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도형으로 생각했을 때 가로가 7, 세로가 25인 거죠. 그쵸? 근데 사실은 이거는 가로가 25, 세로가 7이랑 똑같아요, 사실. 그쵸? 그리고 25 곱하기 7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런데 가로가 7, 세로가 25일 때 이거를 쪼개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여기서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7 곱하기 25는 사실 25를 20 더하기 5로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럼 7 곱하기 20과 7 곱하기 5를 더해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도형을 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죠. 7 곱하기 25를 구하기 위해서는 7 곱하기 20과 7 곱하기 5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된다. 그걸 도형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 곱하기 5를 계산한 게 뭐냐? 1의 자리랑 5랑, 그러니까 7과 1의 자리를 곱해준 게 35가 되고요. 7 곱하기 5. 그리고 7 곱하기 2. 사실은 7 곱하기 20이겠죠? 얘를 계산해 준 게 140이다. 그래서 175가 된다. 라는 건데, 이거를 지금 여기 밑에 써 있는 요걸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연습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지금 7 곱하기 25를 계산할 때 이게 7 곱하기 5와 7 곱하기 20을 더한 거구나. 왜냐면 25는 20 더하기 5니까. 요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도 이해가 될 거고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도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로세모로 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이제 방법은 똑같죠? 이거는 올림이 있는 곱셈이에요, 사실은. 자, 지금 보면 7 곱하기 5를 하면 35잖아요. 그쵸? 근데 35인데 여기다 바로 30, 물론 앞에선 35라고 썼지만 한 번에 계산할 때는 10의 자리 또 따로 계산할 게 있기 때문에 3을 여기다 쓰면 안 되고요. 5를 쓴 다음에 위에 10의 자리 위에 3이라고 조그맣게 써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7 곱하기 20 계산하면 14인 140인데 14를 쓰고 나서 3을 더해주면 된다. 10의 자리에 3을 더해줘서 175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방법 알려주고 이거 반복해서 문제 풀어라. 라고 하면요. 애들 다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계산을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원리가 똑같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배운 이유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시켜보기 위해서인데, 자, 보면은 올림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고 했었죠.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올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아이들이 이제 뭐 똑같은 원리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수 모형으로 봤을 때 지금 요거예요. 23 곱하기 14를 수 모형으로 계산을 하면요. 지금 여기 10 모형이 여기 가로에 14개씩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1 모형이 14개씩 3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림이 보면 여기가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표시된 게 10개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4개예요.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세로로 보면은 이 한 줄이 12 2개, 1이 3개니까 23이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모양은 23이 10개가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모양을 보면 23이 4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로로 어떻게 돼 있는지 세로로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 이 그림을 보고요. 이 식을 주어도요. 이게 도대체 왜 23 곱하기 14인지 모르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봐도 이거는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하라는 건가 싶은 내용들 이런 그림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것도 대충 보면 잘 몰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23 곱하기 14인 건가 모를 수 있는데, 세로로 보면 23, 가로로 보면 14.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23 곱하기 14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지금 23이 열묶음 있는 게 왼쪽이고 네묶음 있는 게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23 곱하기 10을 해준 게 왼쪽, 23 곱하기 4를 해준 게 오른쪽, 그리고 얘네들을 더해준다. 이 더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 더한다는 게. 앞에 내용에서도 지금 보면 7 곱하기 25 계산할 때 7 곱하기 5에다가 7 곱하기 20을 더해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3 곱하기 10과 23 곱하기 14를 더해줘서 계산을 해주면 나온다. 이게 사실은 모형으로 봐야지 이해가 조금 더 쉽고요. 중학교 때 배우는 분배 법칙이랑도 연결이 된다고 앞에서도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분배 법칙이라는 것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14를 10 더하기 4로 쪼개놓고, 그리고 23 곱하기 14를 23 곱하기 10 더하기 23 곱하기 4 이렇게 나누는 게 중학교 때 문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을 이해를 대부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올라가서 어려워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해를 먼저 시켜놓고 나서 다음 내용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3 곱하기, 세로셈을 계산할 때 23 곱하기 4. 이게 지금 뭐였냐면 사실은 왜 여기 앞에서 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걸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럼 23 곱하기 4를 계산하면 92가 나올 거예요. 이제 이거는 앞에서 연습했으니까 이제 방법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밑에 줄에다가 뭘 쓰는 거냐면 23 곱하기 10을 써야 돼요. 그쵸? 그쵸? 근데 23 곱하기 10은 232니까 23 뒤에 0을 써서 230을 써주면 되는데 이 자릿수를 은근히 처음에 못 맞추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23 곱하기 1만 계산해서 23으로 생각하니까 막 뒤에다 쓰고 맨 앞에 두 칸에다 쓰고 막 자기 마음대로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23 곱하기 12였으니까 230을 써야 되는데 맨 뒤에 있는 0은 어차피 10의 자리 계산할 때 무조건 0이 나오니 생략할 수 있다. 안 써줘도 된다. 라는 건 이제 뒤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해를 시켜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설명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92가 뭘 계산해서 나온 건지 23 곱하기 4.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230은 뭘 계산해서 나온 건지 23 곱하기 10. 얘네들을 더해주면 된다는 것도 앞에서 설명을 했을 거잖아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그래서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 그리고 둘을 더해줬을 때 얼마가 되냐. 이런 것들 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돼야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을 계산할 때 이제 모형으로도 요거 도형으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올림이 막 있어요.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그림으로 도형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요. 이 그림을 보고 몇 곱하기 몇이냐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여기 조그만 눈금 한 칸이 1이고요. 그러면은 큰 눈금 한 칸이 10씩이겠죠. 그래서 가로 길이는 37이고 세로 길이는 23이에요. 23. 자,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37 곱하기 23을 구하는 건데요. 이거를 쪼개서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쪼개서.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서. 무슨 말이냐? 물론 바로 계산을 해도 돼요. 37 곱하기 23 바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묻는 건 이건 거죠. 간단하게 어떻게 10의 자리끼리 곱했을 때 분홍색 부분은 30 곱하기 20을 한 이제 60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긴 600개가 되고 보라색 눈금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37에서 1의 자리인 7에다가 지금 여기 세로의 큰 눈금 두 칸이니까 20 곱해서 140. 그 다음에 초록색은 30, 여기 가로가 30, 세로가 3이니까 30 곱하기 3. 그 다음 노란색은 가로가 7, 세로가 3이니까 21.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준 값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떤 계산을 한 건지, 그리고 각각의 넓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얘네를 더했을 때 전체 넓이가 된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원리를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보면 30 곱하기 20에다가 7 곱하기 20을 더해준 게 사실은 37 곱하기 20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부분을 보면 초록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을 더했을 때 37 곱하기 3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계산을 1의 자리부터 보통 먼저 하니까 1의 자리부터 보면 37 곱하기 3을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건 뭐냐? 그러니까 7 곱하기 3에다가 30 곱하기 3을 더해준 거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10의 자리 계산인데 37 곱하기 20인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7 곱하기 20 앞에서 봤을 때 초록색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0 곱하기 20 이거를 계산해서 740이 된다. 라는 거고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37 곱하기 3, 37 곱하기 20이 더해져서 851이 된다.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당연하고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명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공통점, 차이점을 구분을 해서 지금 아까 앞에서부터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릿수와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릿수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두 자리 곱하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자리 곱하기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가 전부 다 연결이 돼요. 원리가 다 똑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이제 연습을 다 시켜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문제집에 있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면요. 어차피 이게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다 풀라고 서술형으로 풀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힌트가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구하기 쉽게 나와 있어요, 보통.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문제 패턴만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런 원리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를 이해를 먼저 하고 문제를 풀면요. 문제에서 내가 뭘 파악을 해야 되고 뭘 봐야 되는구나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 우선